자, 오늘은 이제 그 잠투정이 심한 아이하고 또 언제부터 따로 재우는가 이 두 개 컬럼을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묶으려고 그래요. 컬럼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래요. 이제 따로 재우기 언제 하느냐 이게 참 핫 이슈예요. 한국 엄마 아주 굉장히 오래도록 데리고 자요. 그냥 저도 아들 둘 키울 때 방이 2개인데 한 방에 다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끝에 신랑, 그 다음에 나, 그 다음 바로 옆에 막내,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큰아들. 그래서 그냥 한 방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을. 거의 미국서도 4세부터는 각방 쓰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 3세 이후는 따로 재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따로 샌다 해서 오늘부터 넌 저방 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깜짝 놀래고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뭐 귀신이 있다, 유령이 온다. 귀신, 유령은 또 없다고 얘기해 줘야 돼. 왜냐하면 밤이라는 컴컴함이 무서운데 귀신, 유령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자다가도 헛개비 봐도 무슨 귀신 봤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요령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예를 들어 애 생일날 침대를 하나 이쁜 걸 사서 그렇죠. 엄마 방하고 건너방 이렇게 문 열면 뚫리는 데가 좋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방에다 한쪽은 엄마 방, 한쪽은 애들 방. 그래서 침대가 보이게 해야 돼. 누웠어도 엄마가 안녕 그럼 잘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한동안 문을 열고 자다가 아이고 겨울이 오니 뭐 정말 춥다.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는 엄마 안 봐도 되게 될 정도의 적응 기간을 좀 가져야 되죠. 한 6개월은 문 열고 자다가 그때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침대 배치를 달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애도 놀라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자다가 굳이 문 열고 또 와요 엄마한테. 그런 날은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안 하셔야 돼. 애를 엄마 방에서 재워. 그 다음에 잔 다음에 애 방에다 갔다가 놓는 것은 애가 속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애 방에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책을 읽어준다든지 조명빛이 이렇게 국부 조명이면 아 이건 나 잘하는 신호구나 이런 거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캄캄한 방 하지 말고 왜 꼬마등 같은 거 저기다 하나 쬐끄맣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 무서워하지 않게. 그래서 뭐 꼬마등 속에서 엄마가 얘기를 구연동화 해준다든지 등을 도닥거려 좀 이건 자는 신호다.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방을 각방 쓸 때는 그런 좀 지혜롭게 생일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 열어놓고 마주보고 자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문 닫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요거는 너무 개인차도 있고 또 엄마 바라기 같은 애 있어요. 특히 아들들은 엄마 엄청 찾고 정말 도대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사춘기 지나서는 엄마 찾지도 않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있어줘야 되니까 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려면 그래서 요 가정에 따라 아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잘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프로그램은 뭐든지 애한테는 스트레스다. 그렇게 하시는 엄마는 멍청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기 애인데 그걸 모르는 엄마는 참 아니라고 봐. 그래서 아니면 빨리 수정하고 애가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왜 잠이 중요하냐면 독립적인 아이가 되려면 잠자리도 졸릴 때 팍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우리 식구끼리 뭉치고 해초모유를 잘해야 되죠. 이렇게 큰 애들이 외가 가서도 잘 수 있고 친가에 가서도 잘 수 있고 친구 생일날 슬럼버 파티도 하고 또 캠프장 가서 캠프에서도 잘 수 있고 이런 애가 좋잖아요. 거기서도 엄마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 때 꼭 등에 엎여서 재운다. 자다 깨면 엄마 팔 베게 해준다. 이런 습관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나중에 팔에 저리고 이제 침 맞으러 다니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따로 재우는 거 또 잠 투정하는 애들은 제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한다면 잠자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늦게 자면서 애만 9시면 자는 거야. 그래 놓고 저쪽 방에서 불 켜놓고 킥킥거리고 뭐 하면 애가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절대 9시는 다 같이 자고 아침 6시 다 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브닝 펄슨인 부부다 밤에 뭐 둘이 앉아서 뭐 이제 맥주도 먹고 얘기하고 재밌게 하루 얘기를 했다면
요거 모닝 퍼슨으로 바꾸시고 저녁에 미리미리 다 내일 아침에 할 것들 해놓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거 이렇게 데워서만 먹게끔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좀 바꾸셔야 된다.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애가 못 자니까 그리고 귀신 유령은 세상에 없다 그러고 시작하셔도 돼요. 이거 있다 그러면 애들은 밤마다 시달리기도 한다. 또 아주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제가 잠깐 드리는데 이게 영구적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목욕을 좀 많이 해요. 그럼 물놀이 하면 애들이 좀 기운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그러면 이제 그때 흠씬 먹고 자는 걸로 내쳐서 하면은 이게 잠습관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개선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쓰면 치아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애도 소화비만 되기 쉬워요. 지금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안 되고 뚱뚱한 거 자체도 문제지만 병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나는 소화비만 청년 비만, 이제 성인 비만으로 연결된다. 비만 세포는 그 크기보다도 수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수가 확정되면 그 수가 이제 크기는 그냥 그 수에 의해서 되니까 어렸을 때 비만 세포의 수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비만되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잠을 내가 몰아서 한 이유는 이게 일맥상통한다.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생활 습관이 어떠냐,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에 따라서 물론 우린 못 고친다 그러면 이렇게 애도 참 힘들게 잠투정하고 낮과밤이 바뀌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부모가 애를 위해서 좀 바뀌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뭐 수면 때문에 치매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하는 게 밤에 때 자야만 된다 그러죠. 그 자야만 두뇌가 쉰다 그러죠. 청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된 애들은 낮에 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밤에 일찍 자는 버릇 굉장히 애한테도 좋고 두뇌를 클리닝하고 나중에 치매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니까 좋은 생활 습관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로 하면서 엄마 아빠가 잠자는 그 타임 스케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워도 어때요? 사실 어렵다고 느낄 때가 시도할 만한 일이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고쳐야 되겠다 이럴 때가 이미 50%는 됐다고 봐야 돼요. 저한테 늦게 오는 사람 이미 다 이상하게 살고 막 그래서 애도 못 고치고 그러면 참 이게 좀 난감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건 우리 집 얘기인데 우리 이대로 괜찮은데 계속 괜찮을까? 아닐 수도 있다면 지금 조금씩 바꾸는 것도 길게 볼 땐 애한테 좋은 건강한 생활을 주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자산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후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잖아요. 마찬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습관을 내가 체득하고 있느냐. 이 자는 습관, 아침에 깨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수면 습관, 또 따로 자는 거, 이런 거가 사실은 뭐 그냥 졸리면 자는 거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고 했다면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조금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오래도록 애하고 자는 것도 이거는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막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서히 시간대를 두고 다음 달 생일을 계기로 이쁜 침대를 만들어주면서 서서히 애를 교육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시행착오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뭐 올 겨울부터는 문을 닫고 자면 자기 방이라는 개념이 생기겠다. 이런 거 좀 뭔가 예산을 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 겨울이 빨리 온다면 요번엔 그냥 넘어가고 그죠? 내년 여름부터 시작을 하되 겨울 때쯤 되면 뭐 어떡한다. 이렇게 엄마가 좀 교육은 의도된 계획이니까 좀 작정을 좀 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애들 전부 다 슬기롭게 잘 큰 집은 보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집이에요. 무슨 뭐만 하면 스트레스를 일단 애한테 주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집은 부모가 조금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아서
엄마 아빠도 저렇게 준비성 없는 것처럼 허덕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 요새 뭐 광고가 뭐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미안해. 그거는 뭐 참 이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참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부모지 않나. 그 미안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광고 보면서 웃으면서 뒷맛이 좀 씁쓸해요. 그래서 이건 예비 부모로서 좀 알아질 건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좀 이런 애도 많아요. 몰래 똥 싸는 아이 있어요. 그런 이제 소변 실수 많이 하는 애 두 컬럼을 같이 하려고 그러죠. 이제 중복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똥 싸는 애는 25개월 된 애인데, 엄마가 한번 얘가 똥을 싸고선 이게 똥덩어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밟아서 냄새 난다고 한번, 아우 냄새야. 그리고 엉덩이를 한번 때렸대요. 그 뒤로부터는 똥 놓고 나면 눈치를 보고 똥 안 쌌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막 힘주면서 싸는 거 보는데 내 똥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만 3세 전후 36개월 전후로 완성을 하면 되는데 그로부터 좀 늦어도 큰일은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을 거의 발달상으로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를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특별히 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가 가끔 애들한테 보여져요. 그러면 요 단서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면 맨 처음에 그 똥 싼 것 갖고 엄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똥이나 냄새는 나는데 뭐 아유 냄새야 너는 뭐 이런 걸 싸고 뭉개고 앉았니 뭐 이런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먹는 건 엄마가 주는 걸로 이렇게 이것저것 먹지만 이 목으로 들어가서 위로 통해서 장 속에서 내 어떤 그 모든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변을 통해서 awareness, self-awareness, 자의식이 발달된다고 그래요. 자의식. 그래서 그냥 변을 그냥 뱃속에 있는 어떤 것들, 찌꺼기 나가는 어떤 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애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미리 할머니 밑에 커서 막 토일렛 트레이닝 한다고 그래서 변을 막 미리 빼내는 집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또 그 옛날 식대로 키운다고 그러던지 뭐 방치해서 그냥 훈련도 안 하고 그쵸 이렇게 토일렛 트레이닝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이게 변 때문에 생기는 자의식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못된 케이스 얘기는 그만하고 잘하려면 어떡하느냐. 맨 처음에 애가 변을 이제 쌌다. 기저귀에다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엄마들이 보고 와 우리 아들은 아주 예쁜 바나나 변을 쌌네. 황금색이고 냄새도 좋아요. 아주 잘 먹고 장도 튼튼한 우리 아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애는 그 변을 통해서 자의식이 긍정적으로 잡히는데 맨날 뭐 냄새야. 아유, 뭐, 지독해. 뭐, 자꾸 이런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준비도 안 됐는데 변을 빼냈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그 변을 통해서 자의식이 발달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돼서 나가고 싶어요 하기 전에 뺏긴 거는 일종의 이제 상실감 같은 걸 가져요. 그래서 이런 애는 남의 걸 훔치는 애가 된다. 이제 이런 심리학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 엄마가 맨 처음 어떻게 변에 대해서 상호작용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처럼 뭐 냄새 난다고 엉덩이 때리고 이러면은 자의식이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똥 싸고 운다든지 내 똥 아니라고 우긴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죠. 아무래도 근데 요런 행동을 안 보이게 하려면 맨 처음 변에 대해서 잘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못했다면 이걸 교정해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잘 안 되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기간은 꽤 인정을 해주시고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건 야단하거나 꾸중하거나 망신을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도둑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고 너무 방치 안 하는데 혹시 이러고 저러고 뭘 해서 큐가 안 맞아서 얘가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야단치거나 꾸중하거나 망신 주는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잘 가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몰래 똥 싸는 케이스의 얘기지요. 그래서 이 똥질을 하고 밑이 깨끗이 않은 애들은 5살, 6살까지도 가끔씩 실수해서 난감하게 하는 집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실수하는 경우는 요 36개월 된 아들인데 엄마가 직장맘이기 때문에 한 1년은 육아휴직을 받아서 엄마가 키운 흔적이 있네요. 그런데 12개월까지는 이제 외가에서 있다가 직장맘이라 그 한 3개월은 있다가 12개월까지는 외가에서 키우고 그리고 다시 와서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 소변 실수를 하루에 한 2-3번은 한대요. 할 때마다 할머니 부르고 난리를 치고 또 실수했으니까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담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만 4세 이후가 돼서 이런 적응이 잘 되는데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 엄마가 이제 애가 적응 기간을 좀 갖도록 좀 시간을 좀 줘야 되고, 혹시 애가 가기 싫다 그러면 오늘은 뭐 할머니가 위층에 있으니까 할머니네 가자라든지 엄마가 오늘 월차 내니까 엄마랑 같이 어디 놀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적응 기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소소한 계획을 잡아서 잘 그거를 걔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변이나 소변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제가 임상적으로 사례를 많이 받아서 느끼는 건데, 이게 일종의 내적 불안감이 있다든지 뭐에 쫓기듯이 힘들어 한다든지 이러면은 애들이 외적인 그 신체 행동으로 이렇게 소변을 자꾸 마렵다고 한다. 막상 가서 보면 별로 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정말 마려운 건 같아. 가면 뭐 쪼르륵 한 몇 방울 하고, 어떤 경우는 오줌이 나오지도 않은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울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방광의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적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죠. 뭐에 쫓기는 듯한 어떤 거 이러면은 그 신체 증상으로 이렇게 이제 빈뇨를 한다든지 배변 실수도 하고 이런 경우는 전부 이게 내적 불안감이죠. 그래서 요즘에 병들이 전부 이렇게 무슨 방광이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다 시민성이에요. 애들도 요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준비되지 않은 어떤 거를 자꾸 뭐 해야 된다든지 강요받고 이러면 애가 내적 불안이 생기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는 조그만 일에 굉장히 크게 그냥 그 한 사건으로 안 하고 막 작년에서부터 어저께 얘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잘못되면 이제 트집 잡고 왜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왕창 하는 집이 있어요. 엄마가 약간 완벽주의라든지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약간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애한테 이렇게 사소한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케이스는 애가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엄마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려고 굉장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자꾸 화장실을 가게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떤 애는 똥꼬가 아프다 그러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적인 이런 이제 똥이다 뭐 소변이다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더 앞선 건 뭐죠? 애 마음을 잘 읽어줬는지, 애가 싫은데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건 엄마로서 당연히 할 얘기라고 했는데 애로서는 스트레스를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점검하는 게 이 배변 실수나 저 소변 실수는 그 시민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잘 먹이는 거, 뭐 걔 식성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었으면 배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배출이 편안하지 않았을 때 엄마한테 혼난다든지 엉덩이를 맞는다든지 뭐 소변 실수했다고 뭐 어디 가서 저 소금 얻어오란다든지 옛날식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은 상당히
지금에 맞지도 않지만 애들한테 내적 불안감을 더 높여주면서 그러한 나쁜 습관을 고치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참 부모됨이라는 게 엄마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사랑이 어떤 때 너무 많이 가도 아니고 너무 적게 가도 안 되고 애마다 또 다 그게 틀려서요. 그래서 결과로 애가 자꾸 이렇게 뭐 소변 실수한다, 배변 실수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뭐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시민성으로 너무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나를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케이스는 큰 아이가요. 둘째 동생이 지금 엄마 뱃속에서 크고 있어요. 그 엄마 임신을 가지고 몹시 불안해하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이상 행동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질문인데, 만 3살 된 딸아이 있죠. 그러니까 동생이 뱃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울거나 어떤 때는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어떤 때는 또 막 깔깔깔 너무 오버해서 웃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꾸 저러나, 이게 이제 엄마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는 밥 먹다 그런데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요. 콩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혼자 하고 막 웃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거 선생님들은 아니 쟨 또 저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굉장히 의아하게 하죠. 그러면서 애가 지금 뭔가 쫓기고 불안한 듯한 거가 있는 게 확실히 내가 느낀 거는 집에서는 엄마한테 끊임없이 질문한대요. 엄마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거든? 그러면 뭐야? 그러면 물음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걔는 계속 질문만 해. 엄마 이건 뭐야? 얘는 왜 먼저 나왔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에 답을 원하지 않는 케이스, 이런 건 내가 볼 땐 전부 주의 집중 받기 위한 거다. 얘가 뭐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좀 뭐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코멘트 한 거는 아이가 지금 뱃속의 아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애는 엄마 저 커진 배가 어느 날 펑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점점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뭐랄까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제 이런 애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집은 보면 애가 생길 때부터 애하고 얘기하는 집 있어요. 아가 이리 와봐, 너 동생 뱃속에 있는 애 소리 좀 들어보자. 뭐 안 들리거든, 배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엄마 애가 날더러 오빠라 그랬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집은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불안한 거 뭐 두려움 이런 걸 없애려면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단다. 요 장소가 엄마 배꼽 있는 데 있거든. 그리고 한번 만져볼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배꼽 있는 요 장소에 얘가 들어가는 그 방이 있어서 그 방 안에서 10개월 있다가 어느 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면 네 동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기 탄생이 굉장히 신비로운 걸로, 어느 날 뭐가 펑 터져갖고 나오는,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얘기를 눈높이에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거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신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한텐 동생이 생긴다. 야 신난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처음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 이렇게 내가 잘 보면 우리 동생 이름을 지어보자. 그리고 뭐 아빠도 뭐라고 은별이라고 했다가 샛별이라고 했다가 뭐 얘기를 많이 줘. 아들인 경우는 뭐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이름을 지어보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러보자 그래. 예를 들어 은별이로 이제 낙찰이 되면 자 우리 동생은 은별이야. 그러면 은별이라고 불러보자. 배에다 은별아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오늘은 은별이 생각하고 은별이 얼굴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하고 뭐 무수히 많은 일을 해서 벽에다 그려놓고 붙여놓고 이런 집은 참 난 지혜롭다고 보죠. 그래서 애한테도 동생 생기는 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이요, 이름 지어보고 불러보고 뭐 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보면 어떻다? 애정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애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얼굴도 이쁘게 하고 나처럼 노란 핀을 꽂고 막 요렇게 볼연지 칠하고 이러면서 애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하는 거 좋은 방법이다. 전 그렇게 추천하고요. 자,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막 저렇게 불안해하는 애도 또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애 딱 태어났잖아요.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애가 갓난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여운 존재로 누워있는 거를 알아요. 그냥 걔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내 먹을 걸 뺏어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이뻐해요. 도와주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낳는 집은 셋씩 넷씩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우 야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애를 하니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큰 애들이 아가라 그러고 아가 잔다 그러고 살살 나가고 아가께서 울면은 얘가 기저귀 갖다 주고 제가 물티슈 가져오고 또 이렇게 해서 협동으로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도와주는 거지. 저 갓난 애기는 그냥 귀여운 존재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측은해지고 이뻐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저 애들 눈에도 저 힘없는 아가의 모습을 알고 있구나. 참 이런 게 그래서 형제지간이 많은 게 자산이라고 옛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나니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애 많이 낳아서 식구 늘리는 게 그게 자산이다. 이런 얘기 요새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커보면 둘 낳고 그만하는 건 옳지 않다. 한 셋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 낳자마자는 애들이 어떻다 걔를 경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귀여운 존재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정을 줘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냐? 애가 이제 커져요. 커지면서 1살 되면 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걷고 이러잖아요. 8개월 때 기고 1살 전후로는 걷습니다. 그럼 이제 기어다니고 걸으면서 뭘 줬는데 형아 거도 내 거라고 뺐고 그냥 뺐다가 다 으깨지고 망가지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조금 큰 애가 이제 화가 나지. 왜냐면 되게 엄마들이 막내를 애기로 취급하고 얘 깨졌으니까 이거 네가 하고 이거 애기 주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기죠. 저 동생 생겨서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한 연년생으로 낳다거나 2살 터우로 낳은 경우에 맨 처음에 애가 아주 어렸을 때는 큰애가 애를 잘 돌보다가 걔가 막내가 한 1살 이후 1살 반쯤 되면 뭐 아주 너무너무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큰애한테 보이는 게 퇴행성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의 힘은 이제 거의 없고 엄마나 아빠는 우리 집 베이비 저 동생한테만 에너지를 다 쓰니 나는 이건 참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 이래서 갑자기 말 잘하던 애가 뭐 볼멘 소리로 하고 이상하게 말을 더듬는다든지 컵에다가 우유 쭉 마시던 애가 나도 젖병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아니라 퇴행성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난 다시 애기하고 싶어. 동생 애기니까 전부 걔만 이뻐하는데 나도 컵에다 먹을 수 없어. 나도 우유병에다 주세요 소리는 뭐야? 나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퇴행성 행동하면 이게 심리를 좀 아는 엄마들은 제가 나한테 관심 얻으려고 했던 짓도 안 하면서 나를 저렇게 성가시게 피곤하게 하는구나. 오케이. 그래 내가 너한테 사랑을 더 줄게. 그렇게 신호도 받아들이고 애를 잘 돌봐주고 더 관심을 가지면 퇴행성 행동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충 엄마들이 요 심리도 모르고 애 파악을 잘못한 집은 아니 제가 왜 저래? 늠름이 잘하던 애가 동생 생겨서 맨 처음에는 이뻐하던 요새 제가 애가 꽹치고 저런 애 처음 봤어. 막 그래 야단쳐요. 너가 안 그러던 애가 도대체 컵에다 먹다가 갑자기 젖병은 네가 뭐 애기야 이러고 막 야단쳐요. 그거는 실제로 걔 속마음을 엄마가 못 읽은 엄마고 애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애가 볼 때 엄마가 청개구리 인제 되게 많아요. 이러면 좋은데 저러고 저러면 좋은데 이러고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서툴러서 그렇지 퇴행성 행동하는 건 뭐야?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난 젖병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젖병이니 너는 발달이 뒤로 가니 아니 맨 처음에 나선 잘 돌봐주더니 제가 요새 이상해졌어. 뭐 어딜 다니더니 이상한 걸 배웠다 그러고 막 엄마가 걔 입장에서 생각을 좀 부족하게 하면서 애를 코너에다 몰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큰애들이 퇴행성 행동하면 아 이거는 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한테 더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걸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고 지금 요 케이스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진전을 했지만 요 케이스는 이제 엄마 임신에 대한 거가 좀 두려움이 많고 그 배가 터질지도 모르고 동생이 내 밑에 생긴다는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애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 부분 예비된 어떤 그 뭐랄까 계획에 의해서 애를 서서히 좀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태어나면 애 잘 돌보는데 맨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양육자가 많이 바뀐 아이죠. 요새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쭉 내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직장으로 가야 돼서 육아휴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가로 가서 친정엄마가 2달까지는 봐줬는데 엄마가 출퇴근했어요. 근데 동생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니까 엄마가 따라가야 돼서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시어머님이 또 애를 돌봐야 되는데 워낙 허리 지병이 있으셔서 한 6개월 봐주고 못 봐주게 돼서 얘가 3살 되기 전에 아마 3살쯤인가 봐. 어린이집에 보내진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엄마의 속상함은 어려서는 내가 키우고요. 그리고선 친정엄마가 좀 하다가 시어머니가 또 잠시 좀 하다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니까 지금 이게 주 양육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대충 보니까 예를 들어 엄마의 이 양육 스타일대로 이제 친정엄마한테 엄마 얘 기저귀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 우유 먹고 나서 트름할 때 뭐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신호가 잘 전달이 됐으면 애 입장에서는 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 그냥 기저귀 넣고 뭐 먹고 나면 트름 괜찮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다름을 애는 느끼죠. 뭐 사람 체취도 느끼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결같을 거야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거는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양육을 안 했을 경우는 애가 어떻다 이제 안정애착 되기가 좀 어렵다.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잘 모르겠다. 애착 같은 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역추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36개월 지났으니까 애가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 싸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위축된 흔적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애들랑 잘 사교적으로 논다 그러면 이때 불안정 애착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주 양육자가 많이 바뀌어도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데미지가 없이 잘 컸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친구하고 노는 것도 힘들고 짜증도 많고 오면 다 내쫓이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또 심심해하는 건 있으면서 누구랑 같이 노는데 타협이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사회성이 아주 힘든 애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애착에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엄마 자체가 약간 우울증, 조울증, 정신과 치료받는 엄마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이제 만나자마자 애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애 물어보는데
내가 볼 때 그 3살짜리 애가 그냥 그 정도는 하는데 약간 애도 우울해 배고 왜 저럴까 이제 그리고 나도 이렇게 탐색 중에 엄마가 느닷없이 저가요 사실은 뭐 1년 전부터 뭐 우울증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한 6개월 전에 또 많이 좋아져서 안 받는데 요새 다시 또 심각해져서 다음 달부터 또 나가게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 엄마가 힘들구나라고 느끼면은 모든 원인이 엄마한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애하고 애를 키우는데 하루가 그냥 애 키우는 게 뭐 어제 오늘 별로 차이가 없으면서도 일은 끊임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마음을 잘 다듬고 그냥 오늘도 해피하게 신나게 하고 잘 지내기를 기도하면서 해도 아픈 날도 있고 나가서 싸우고 오는 날도 있고 또 맞아서 힘든 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가 좀 정상이 아니다. 뭐 정신과에서 다 뭐 이상하다 뜻은 아니지만 이게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하루를 핸들링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1차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아기가 엄청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이 케이스는 양육자 많이 바뀌었어요. 저에서부터 친정엄마, 시엄마, 어린이집 교사 이건 난 큰 문제가 절대 아니고 차라리 엄마인데 엄마 자체가 이렇게 약간 조울증, 우울증 그리고 좋았다 싫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인 엄마들의 얘기를 상담을 종합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면은 어느 날은 엎어지게 잘해요. 그리고 그날은 자기가 아 내가 딸을 지금 온전히 잘 키워야지 내가 문제야 이러고서 한 날은 막 그날 정말 아침부터 커피 마셔가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막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무슨 기운이 와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은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엄마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딸이 와서 무슨 말 하면 소리나 꽥 지르고 배고프다 그럴 때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엄마는 자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엄마가 지금 병중에 있다고 하면 애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많은 양육자가 많이 바뀌었어야 하는 케이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케이스는 엄마가 우울증, 조울증이다. 엄마가 그래서 감정 기복이 세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요. 어느 날은 엎어지게 잘하다가 어느 날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는 더 지금 더 위험한 상태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 엄마가 건강하기 위해서 엄마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새 또 이제 제 눈에 좀 답답한 거는 시간제 타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육아종합센터에다가 애를 좀 맡기고 한 2시간 있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제 타가 선생님이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아무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엄마가 일을 토요일 날로 몰든지 금요일로 몰아서 금요일 그 시간대 애를 맡기면 그 시간대 선생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간제 타가도 엄마가 일을 몰아서 금요일 오전으로 다 일을 볼 걸로 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만 가면 그 선생님이 우리 애를 봐주면 애랑 선생님하고 이렇게 안정애착 속에서 그 금요일이 엄마 없이도 해피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엄마가 아무 때나 막 수요일 날 오후도 왔다가 뭐 토요일 날 오전에도 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선생님 맨날 바뀌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안정애착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엄마들 신경도 많이 쓰고 하지만 시간제 타가 할 때도 일을 몰아서 토요일 오전으로 한다든지 금요일 오전에 일을 보고 오후 되기 전에 데려간다든지 이런 좀 뭐랄까 성의를 보이시는 게 이제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에서 그 체중이 한 1.5kg 된 그 미수가 연구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미수가들 인큐베이터 앞에다가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팻말을 딱 붙였어요. 근데 미수가니까 키로수가 적지만 걔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울기도 하고 떼쓰고 뒤집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팻말을 붙인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한 병원하고 바로 옆 병원에는 그냥 미수가 인큐베이터 있고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울어요. 미수가 애들 다 울어요. 울면은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한 데서는 절대로 애하고 상호작용 안 하지. 만지지 말래니까 아유 쟤 우네 그리고 휙휙 지나가죠. 간호사나 전부. 그렇지만 옆에 병원은 그거 팻말이 안 붙었으니까 애가 울면 간호사가 가서 등도 두들겨주고 얼러주고 배고프니 그리고 우유도 먹이고 발도 잡아주고 손도 잡아주니까 울다가 이렇게 잡으면 관심을 받으니까 안 울고 이래요. 그래서 한쪽은 끊임없이 밤새 울어도 조무사가 만져주고 간호사가 만져주고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 달 뒤에 보니까 그렇게 울 때 만져주고 신체 접촉한 애들이 훨씬 더 키로수가 발달이 더 정상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접촉을 통해서 애착과 관심과 사랑으로 큰다. 저는 이런 연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기계처럼 대할 게 아니라 그렇죠. 때때로 아이 컨택하고 등 두들겨 주고 엄지척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그 애정 욕구가 충족되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양육자 많이 바뀐 얘기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신생아 미수가 연구는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유사 자폐가 의심이 되는 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나름대로 하고 자폐인가 아닌가 막 이게 걱정되는 부모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애인가 쭉 봤더니 100일까지는 엄마가 받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니까 외가로 애를 보냈어요. 그래서 외가에서 애가 지났는데 거의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엄마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낮에는 할머니가 이제 근교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애를 방에다가 비디오 틀어주고 하면 비디오 따라하고 막 또 어려운 얘기도 하니까 신동소리 듣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놀다가 36개월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이제 큰 애를 그렇게 할머니네 오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린이집에 갔더니 각종 위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겁도 없고 무서운 게 없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뭘 주의 집중 받고 안 큰 애 같은 게 나오니까 너무 무분별하고 산만하고 그 무의미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엄마 오세요, 아빠 오세요 이러고서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얘는 위험한 행동을 너무 자주 하고 산만한데 TV 같은 데는 집중을 한대요. TV 해놓으면 집중을 하는데 이제 집중 그게 뭐 학습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집중이죠. 그리고 재미난 행동은 자동차의 바퀴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몰두하고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집중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자폐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왔어요. 근데 이제 36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소아정신과 가면 유사자폐인지 비디오 증후군인지 자폐인지 뭐 자폐는 한 1년 반 되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사해보면 다 알 수는 있어요. 유사자폐. 자폐는 특수교육인데 유사자폐는 정상애를 환경적으로 잘못 키워서 자폐랑 비슷한 아이가 됐다. 그래서 유사자폐거든. 근데 지금 요런 케이스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대충 저는 뭐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니까 대충 얘 행동을 쭉 보면 일단 얘 연령에 맞는 자극이나 놀이가 적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가에서 할머니는 바깥에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할머니가 애랑 못 놀아주니까 비디오 틀어준 거에 그냥 애는 거기에 상호작용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한 거지 그 배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애 연령에 맞는 자극과 놀이가 있었느냐 하는 거에 좀 의심이 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가에서 할머니가 일하면서 비디오를 틀어준 게 비디오가 이제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터 역할을 오래 하면 그게 바보 상자죠. 왜냐하면
이게 상호작용이 안 돼요. 이러면 이래야 되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진정한 의미의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애를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고 말도 더 못하게 만듭니다. 말 잘하게 하려면 그런 거 틀어주는 거 하시는 게 오히려 말을 더 못한다. 말을 잘하게 하려면 누구랑? 엄마랑 끊임없이 놀이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한 애가 상황에 맞게 맥락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일방통행으로 쭉 이렇게 읊어준 애가 잘한 애는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게으른 엄마들 테레비 켜주면 그 테레비를 통해서 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내 수업을 듣고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고치시면 되죠.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당장 누가 고치지? 엄마만 고쳐도 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그쵸 애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뭘 비디오나 뭘 TV를 틀어준다 이거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바보 상자에다 애를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유사자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집중해요. 이렇게 상동행동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왜 저런 일을 자꾸 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산만해서 그쵸? 또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일단으로 볼 때는 유사 자폐인지 아닌지는 검사해보면 알지만 내가 볼 때 약간 불안정 애착됐다 하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놀이에 탐색을 못하면서 어떤 무의미한 행동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애들이 한 가지 놀이에 탐색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하고 배워지고 뭘 한다면 나름대로 그 놀이가 학습이 됩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 놀이에 탐색하거나 집중하지 못해요. 이제 이런 게 점점 누적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일단 볼 때 불안정 애착으로 보여지죠. 불안정 애착으로.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방법을 드려야 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놀아야 되겠다. 그동안 엄마가 못 놀아줬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놀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엄마한테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놀이 시간표 짜오세요. 놀이 시간표대로 놀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시간 내면 놀아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시간표대로 잘 적절히 개입하고 놀아야 된다. 또 얘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사소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준다. 요거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일은 안 된다 소리를 분명히 OX를 해줘야 된다. 얘한테는 중요한 게 뭐야? 남하고 놀면서 노는 즐거움이 있다. 이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고 혼자 놀아버릇해서 얘는 많은 시간 다른 애랑 많이 노는 경험을 해서 혼자 놀기보다 여럿이서 노는 게 훨씬 재밌고 신난다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좀 잘못해서 불안정 애착으로 된 사람은 애착으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인내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쵸 예방해야 될 때 그쵸 예방을 못해서 치료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피차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충분히 놀아주고 상호작용하고 애착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문제로 된다. 뭐 여기에 걸맞게 한 13세기에요. 그 신로마 황제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아기를 다 낳아서 전부 수도원에 갖다 줘봐라. 수도원에 줘서는 애기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앉지도 말고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때 되면 우유는 줘라. 살려놔야 되니까. 때 돼서 우유만 주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만지지 말고 해라.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사망했어요. 거의 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황제가 알고 싶은 거는 말도 안 하면 도대체 얘가 애기가 무슨 언어를 할까? 무슨
그러면 어떤 언어 하는 거, 그게 이제 관심 있어 시작했다가 애가 다 죽으니까, 내가 매 차시 얘기하는 얘기지만, 똑똑한 아이로 만들려면 그 전 단계가 정서 사회성이 안정돼야지 그 중에 몇이 똑똑한 짓을 하죠. 그래서 똑똑한 애로 만들려면 선수가 인지적인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정서성, 사회성이 안정돼야 돼요. 안정되면 지금 얘기한 저런 불안정 애착된 애는 이거 이미 이제 좀 힘들어진 애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13세기 때 로마 황제 그 애기한테 우유만 주고 상호작용 하지 말라. 결국 다 죽었다는 거는 우리 인간은 그 사랑으로 살지. 관심과 그쵸,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아이들이 학습도 관심 있어서 잘하면 그 중에 몇이 또 학습적인데 달란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전작업이 전혀 없고 정서 사회성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걔가 공부 잘할 걸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는가. 그래서 요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를 통해서 애들이 배워지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그 공감력이라든지 기계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이런 기본적인 애착이라든지 불안정하게 크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안정권에서 정서 사회성이 안정된 애가 나중에 AIT 또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또 걔가 못하는 공감력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기본으로 가야 될 건 정서성, 사회성이 안정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얘처럼 저 자폐 아니에요, 불안정 애착 같아요, 이런 얘기는 애시당초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아픈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어머 난 생각 없이 틀어줬는데 그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좀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마구제비로 막 뭘 틀어주고 보게 하는 엄마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